대한민국의 영공이 중국과 러시아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 군용기가 140여 차례나 카디지에 진입하더니 2019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 항공기가 매년 70에서 90여 차례씩 꾸준히 카디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2019년부터 매년 카디지 내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군의 전력 파악과 각종 장비 및 무기 체계의 송출 신호 수집 목적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에 대항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진입하기 전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공은 아니라도 방공식별구역에 타국의 군용 항공기가 사전 통보도 없이 침범한다는 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의 존재는 한국의 방공 능력을 높이고 적의 침투 시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행태와 이를 저지할 최적의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국가 영공의 초기 접근을 감지하여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적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면 타국 군용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비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관례를 무시하며 카디지에 진입해왔습니다. 카디지 침범은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 행위이며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적 또는 국제적 안보 긴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당사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카디지 침범을 삼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상식이 통할 것 같으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매년 70에서 90여 차례씩 카디지에 꾸준히 들어왔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난 카디지 침범입니다. 2019년 7월 23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총 5대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7분간 2차례 침범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K와 KF-16으로 구성된 전투기 편대를 긴급 발진시켜 차단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에 걸쳐 침범하자 KF-16은 러시아 A-50 전방 1km 근방에 20여 발의 플레어와 360여 발의 기관포 경고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타국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가한 사건이었는데요. 최근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지 침범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4대, 수호이-35 전투기 2대 등 총 8대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한국 공군의 F-15K 등 전투기 여러 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공군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몰상식하고 위협적인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인 자디지도 수시로 침범하는데요. 대응 방식은 한국과 일본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지에 들어왔을 때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여 차단 기동을 실시했고 20여 발의 플레어와 360여 발의 기관포 경고 사격을 가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위대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할 정도로 언제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투기를 출격시키긴 했지만 공세적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 매번 관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곤 합니다. 일본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의 영공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카디즈 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영공에 들어왔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과 상대측 전투기와의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전에 우리의 지대공 미사일이 상대측 군용기를 향해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지대공 미사일 등 대한민국의 방공체계가 강력하다면 주변국도 쉽사리 경거망동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하늘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무기체계를 지상에서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유도탄으로 주요 군사시설,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자산을 방어합니다. 방공작전은 거리별, 고도별로 중첩방어 개념으로 운용되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중거리 및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개발에는 다양한 기술과 전략이 적용되며 이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대공 미사일은 적 전투기에게는 주요 위협 중 하나이며 방공망이 깔린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지대공 무기체계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던 건 중동전쟁입니다. 특히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 공군에 비해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전체 전력의 10%를 손실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이집트군이 사용한 지대공 미사일, 특히 2K-12 쿠프의 효과적인 운용 덕분이었습니다. 이집트군은 2K-12 쿠프 미사일을 최신형 레이더와 함께 운용했으며 당시 이스라엘 공군의 F4 팬텀2 전투기는 이 레이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공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은 이 미사일을 악마의 세 손가락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지대공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지대공 미사일은 패트리어트일 텐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는 1980년대에 개량되어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그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천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형 패트리어트로도 불리며 미사일 탑재 차량, 레이더 차량, 교전 통제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천궁 미사일 시스템은 다기능 탐색 레이더, 폴드런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15km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도 추가된 개량형으로 2020년부터 군에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천궁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부분 적용됐습니다. 1999년에 천궁의 개발을 시작할 때 초기에는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 도입으로 폴드런치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여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기술도 결합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천궁이 이 S-400과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에는 신궁도 있는데요. 신궁은 2005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어 총 6차례에 걸쳐 양산을 거쳐 전력화되었습니다. 신궁은 한국군의 적어도 방공작전 능력을 한 차원 높인 무기로 역시 개발 초기에는 러시아 기술이 도입됐지만 2011년부터 4년간 LIGNX-1 주관으로 한국형 적외선 탐색기 개발에 성공하여 신궁의 국산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신궁은 미스트랄하고도 자주 비교되는데요. 두 무기 체계를 비교하면 신궁의 압승입니다. 신궁이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벼우며 명중률은 95% 이상입니다. 또한 미스트랄에 비해 약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섭니다. 신궁은 2012년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것을 제외하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루마니아와 신궁 54기 계약을 체결하며 앞으로의 수출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하면 천마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천마는 중저고도 공역 방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단일 궤도 차량의
자체 탐지 추적 레이더와 자동화 사격 통제 장비를 장착하여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탐지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면 추적 레이더는 교전 표적을 추적합니다. 천마의 유도탄은 시선지령 유도 방식으로 유도되며 음속의 2.6배로 비행하면서도 중력 가속도의 30배가 넘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마는 탄두의 성형 파편 탄두를 사용하여 파괴력을 높였고 레이저를 이용한 근접신관에 의해 작동됩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야간 전천후 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6, 최대 기동 한계는 35G로 유효 사거리는 9km입니다. 천마는 산악지형에서 기동부대와 동시적인 기동성을 보장하며 소구경 포탄이나 파편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갑 구조로 제작되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러시아 등 선진국들이 개발한 유사한 단거리 방공무기 체계와 비교할 때 성능 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LSAM이 2035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신형 LSAM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LSAM에 비해 요격 고도가 높아진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80단계 요격유도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미사일 방어 범위를 기존 LSAM 대비 3배가량 넓히는 것으로 요격 고도는 50에서 100km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MSAM 블록 3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MSAM 블록 3 사업은 이미 실전 배치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2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이 향상된 천궁3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층부 방어 체계로 구성되며 고도 20km 이하에서 천궁2 및 천궁3가 방어 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형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의 다층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되어 우리 영공 수호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 축소 논란 탓에 카이다가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카이다의 설립 목적 자체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일과 정반대에 있다 보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신규 무기 체계 획득 기간을 현행 평균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려는 국방혁신위원회의 움직임을 보면 카이다는 지나치게 낡은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쯤은 분명히 카이다를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와중에 한 가지 명확한 건 카이다가 KF-21 보람의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주장한 이유가 적어도 일각의 주장대로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나불거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양산을 눈앞에 둔 KF-21 블록1은 공대공 무장을 갖춘 버전입니다. 노후화된 F4, F5를 우선 대체할 물량인데요. 카이다가 지적했던 KF-21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현 상태에서 KF-21 블록1이 공대공 운영만 가능하다면 40대를 덜컥 전부 만들 게 아니라 나중에 블록2 단계에서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양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게다가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로 8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블록1 40대를 양산한 후 차후 공대지 개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블록2로 100대를 양산하는 게 합당하다. 어떠신가요?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전투기의 공대지 타격 능력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합리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일례로 한때 양산 물량 축소의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20+20 양산 방법 같은 경우 카이다의 주장대로 20대를 양산하고 곧바로 공백 기간 없이 20대를 양산할 수 있으면 사실상 40대를 양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에서 20대 먼저 양산하고 상황 봐서 20대 더 만들자는 약속은 허울뿐인 공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리스크도 극심한데요. 우선 원래대로라면 1년에 10대씩 4년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도 그 절반의 속도로 20대만 양산하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20+20 양산의 중간 공백이 없으려면 KF-21 블록 1 양산이 끝나는 2028년 곧바로 블록 2 양산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보장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보통 공대지 무장을 생각하면 융단 폭격을 떠올리다 보니까 무장창을 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의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곧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장과 다를 게 없는 복잡한 작업인데요. 또한 블록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공중역학, 무게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팅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겨드랑이에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팔을 하나 더 달면서 원래 있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팔이 3개가 되었음에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2028년이면 공대지 무장통합이 끝나겠지라며 막연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KF-21은 1제곱미터 이하의 저피탐 성능을 갖춘 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설계 구조를 제대로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하면 정작 블록 3 개량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환경 적응성,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비용 등을 생각하면 아무리 이미 설계부터 개량을 염두에 둔 KF-21이라 할지라도 절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반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비해 리스크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산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면 이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많은 관련 업체의 줄도사는 불가피한데요. 방위 산업의 특성상 이 경우 KF-21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수출 시장에 악영향은 두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KF-21 블록 1의 당면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F4, F5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4, F5 100여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미 2019년, 2024년이면 전량 퇴역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공군은 전술기 부족으로 인해 억지로 수명 연장 개량을 더해 F4를 2024년, F5를 2029년까지 더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나은 F5만 봐도 1974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2029년까지 운용하면 무려 55년을 굴려 먹은 셈입니다. 사람도 이쯤이면 은퇴를 고려할 나이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령 계급의 정년이 딱 55세입니다. 카이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KF-21 보라매를 하루라도 빨리 양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더욱 절실한 건데요. 사실상 제공권 장악으로 임무가 한정된 KF-21 블록 1이 제 몫을 다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교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 역시 본격적인 KF-21 공대공 무장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야입니다. 우선 공개된 형상만 보면 공대함2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는 두 미사일 모두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인데요. 미사일에 탑재된 자체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를 흡입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미사일의 기동력도 상상 이상인데요. 게다가 연료 탑재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긴 비행 거리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KF-21의 탑재 예정인 MBDA 미티어의 경우 3.6m 남짓에 170mm 185kg에 불과하지만 최대 속력은 마하 이상, 최소 사거리는 100km, 최대 사거리는 무려 300km에 달합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간 궤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쯤이면 전투기의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00km의 초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대충 작동 방식만 들어도 눈치채셨겠지만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 흡입과 압축, 연료 혼합과 연소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 이유는 주변국들의 동급 체계 발전을 의식한 탓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적인 북한의 공군력이 워낙 처참하다 보니 공대공 무장 개발을 등한시했습니다.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자는 마인드였는데요. 그 사이 일본은 최대 사거리 120km에 육박하는 AAM4를 개발했고 영국과 협력해 미티어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진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F-15를 대량으로 운용하면서 AIM-120 계열 운용 정보를 축적했는데요.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과 공대공 무장이 완벽하게 겹치면서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셈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이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이 잠재적 적성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지만 안보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전투기는 AIM-120 계열 등 서로 공유하는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이더 신호 등 운용 정보를 축적한 덕분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AAM-4 진함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이 시간과 예산,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국산 무장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티어는 그나마 괜찮지만 AIM-120 계열 미사일은 파키스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파키스탄의 동맹인 중국 역시 핵심 기술들과 운용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어차피 자국 공중전력이 운영 중인 최신의 미사일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미사일을 수출하니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A사 레이더 시커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200km 이상의 PL-1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F-21이 아무리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최소한 PL-15와 동급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렵더라도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외에도 같은 이유에서 우리 군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을 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을 통해 독보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AIM-9X 사이드와인더 판매,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AIM-9X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개발 방향도 아닙니다. 동맹 관계에 접어든 일본과의 교전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현재 KF-21의 통합 예정인 미국, 유럽의 미사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차고 넘칠 정도의 욕심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